인플레이션, 이란 내부에서 그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한 달 사이에만 49% 폭등하고 외화보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란은 경제 위기였어요. 폭동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국가적으로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또다시 총격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이제 2026년 4월 25일 기준 워싱턴 DC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직접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트럼프가 다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있는 상태에서 총격이 일어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인사들이 무사히 대피했고, 총격범을 막는 과정에서 경호원들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까지 알려진 내용이고요. 이게 8시 40분 원래 기자들을 모아가지고 만찬하는 행사였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기자들이랑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기자와의 사이를 좀 좋게 하는 뭐 이런 의도로 생긴 만찬이었다고 하는데, 용의자가 호텔 입구 보안 검색대가 있을 건데 그걸 넘어가지고 권총 칼을 들고 돌진하면서 총을 한 발 이상 쐈고, 한 발이 쐈는데 트럼프 향해서 쏜 게 아니고 뭐 어디 다른 데서 쐈다고 하고, 그걸 알자마자 바로 제압당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몸을 숨긴 뒤에 대피를 했는데, 이때 이제 용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마스 앨런이라고 하고, 원래 캘리포니아 공대 학사 조립대 컴퓨터공학 석사를 땄다고 하고, 이제 취미생활로 인터넷에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스팀이라는 프로필에 가면 사실 그 사람이 만든 게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고, 교사도 경력 있고 한다는데 사실 직업이 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범행 직전에 뭐 매일 그 편지를 가족들한테 보냈는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이 표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정말 황당한 게, 총이 그렇게도 많은데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약간 까먹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무려 4번의 총격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이게 제일 유명한데, 펜실베니아 버틀러 유세장에서 트럼프가 대선 이제 캠페인을 하던 중에 2차 피격이 당해서 이제 길을 지나가지고 이제 막 그 해서 유명한 사진이 있었고, 이때 20살의 용의자가 이제 소총으로 8발 발사했는데 다 피해가가지고 이제 살아났고, 오른쪽 귀 상부 관통상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2024년 9월 15일에는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골프장에 암살범이 잠복해 있어가지고, 이제 58세 용의자가 잠복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도 전에 체포돼서 지금 동신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 10월 12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코첼라 유세장에서 3차 총격으로 해서 이제 산탄총과 권총을 소지한 사람이 이제 들어갈라 했다, 그 트럼프 유세장에 들어갈라 했다가 그 과정에서 체포당해서, 실제로 총을 맞은 건 2번인데 사실 총발권이 들어오거나 체포당한 건 이제 벌써 4번째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는 강력한 총기 옹호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 상관없이 아마 총기 뭐 규제라든가 이런 건 1년 방과하지 않고 있고, 약간 이제 웃음으로 넘기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총격 사건이라는 게 미국 사회의 문제야 아니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큰 이슈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트럼프의 지금 신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뭐 부상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미국에서의 그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인기라든가 지지도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트럼프의 불안정한 지금 정권 지지도, 요걸 좀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가 이야기만 하는데, 현재 이란의 국가적 피해 수준은 어떤 정도인가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2월 28일 오퍼레이션 에피푸르가 일어나자마자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최고 지도자 46명이 즉시 사살된 이 참수작전이 일어났고, 12시간 내, 그러니까 전쟁 첫날에만 900개 홍수,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 넘게 거의 만여 개에 가까운 소티가 있었습니다. 소티라는 거는 출격 횟수를 뜻하는데, 한 번 출격했을 때 최소 몇 개의 표적을 파괴하니까 10,000개 이상의 표적이 파괴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설, 그러니까 나탄즈, 포르도와 같은 핵시설이 파괴되었고, 그다음에 민간 구조물이 무려 82,000개가 이제 파손된 걸로 이란 측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유 수출망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지금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 잊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하르그 섬이라 해서 국료 석유 정유 시설, 여기에 대해서 뭐 상륙을 하니 점령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는데, 아직 점령은 안 됐지만 이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르그 섬이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라서 원유 수출이 막혔다. 그리고 하루 330만 배럴 정도가 이란이 생산하는 원유의 양이었는데, 이게 지금 일일 수출량이 이제 44% 이하로 감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란 내부에서 그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한 달 사이에만 49% 폭등하고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란은 경제 위기였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1월 달에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란의 폭동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경제적 문제로 인플레이션이 많아졌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이 49% 이상 인플레가 벌어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도 전쟁을 수행하거나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버티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란 시민들의 이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이라는 법적 마지노선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며 왜 중요한 시점인가요? 미국에는 1973년 이후 전쟁권법 워파우스 액트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90일간만 군사작전을 할 수 있다는 법인데 이 시기를 아셔야 됩니다. 1973년에 왜 지어졌냐? 베트남전에서 멋대로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베트남전에 수렁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라는 반성 때문에 생긴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 자체가 베트남전처럼 질질 끄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나온 법입니다. 선전포고 없이 개시된 적대 행위는 60일 내에 종료하거나 승인을 국회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 시간이 5월 1일이란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런 거랑 신경을 좀 안 쓰고 있어요. 시간이 많다고 하고 압박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미 의회가 지금 5월 1일 그 전쟁권법에 대한 의회 재승인을 받아주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대해서 사실 부정적이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전망을 하자면 이 적대행위에 따른 시한이기 때문에 적대행위가 시작되고 반격을 한 시점부터 90일이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트럼프 행정과 해석을 하면 의회가 승인을 안 해도 다시 90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란이 다시 미국을 공격하나 하는 것도 시작하면 그걸로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새로 또 90일이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는데 트럼프가 이런 식의 그 행동으로 법을 좀 바이패스한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 의회 입장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미워하는 미국 의회 사람 당연히 많죠.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파가 있다는데 이 반대파는 일단 적고 대안 세력이 부족한 게 지금 미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그냥 트럼프한테 전쟁 승인을 패버리고 다 철수해라 하면 이란 사태가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그 입장에서 사실은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쉽게 트럼프한테 병력을 철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뭔가 해결을 봐야지만 이게 미국이 성과가 있고 남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면 사실 그에 대해서 피해를 미국이 얻는 이익이 없을 수도 있고 이거를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공격을 하면 미국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반대파들이 반대로 좌절했다라고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90일 시한이 정말로 중요한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동할 때 입장에서는 이 군사작전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대로 최대 압박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좀 업적으로 살 만큼 이란을 압박할 내용을 찾을 것이고 의회의 승인 때문에 이 압박이 해제되면 사실 제일 비슷한 예, 그 관세 같은 게 이제 법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해제돼서 슈퍼 300조 같은 걸 우회를 하는데 그때도 사실 잘 넘어갔어요. 워낙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이제 저조차도 이제 단 옛날 뉴스라는 게 작년의 뉴스예요. 그런데 잊어먹게 한데 트럼프가 관점과 이 시점과 관점 이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치환시켜가지고 관심을 유도하는 게 워낙 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5월 1일에 지나면 미국이 공격을 못한다 혹은 미국 의회가 승인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판단을 잘못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은 동결 자산 해제 같은 경제적 제한을 하며 종전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결 자산 해제만으로 이란이 그 미국과의 휴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경파가 문제입니다. 강경파가 단순히 돈 받고 해결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강경파 역시 사실은 그들도 이란의 경제라든가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강경파들은 몰래 무역을 하고 제재를 회피해가지고 뭐 이란에 뭐 수입을 하거나 뭐 환치기를 하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식적인 자산, 그러니까 이란 정부의 공식 수출된 석유 수출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받으면 좋은데 당장 그게 없다고 굶어 죽을 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재산은 비합법적이거나 규제를 우회한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카타르, 한국 등의 이란의 동결 자금이 60억 달러라고 있다고 해요. 요거를 미국이 요거를 제한하면서 니들이 핵 포기를 하고 하면 이런 것도 줄게 라고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다 해가지고 이제 이란이 이것만으로는 해결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산 해제 대가로 핵 농축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전면 폐기, 그리고 프록시, 뭐 헤즈볼라라든가 시리아 지원 중단 등 15개 요구안 내놨는데, 이 요구안을 다 들어주기에는 이 60억 달러의 제재 해제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다. 다른 그 혜택이나 다른 제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체제 생존이 우선인데, 이란은 지금 현재 상태로 그 고차가 되면 경제가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또 이것도 이란도 비슷하게 경제가 나빠진 탓을 미국이 폭격하기 때문에 떠넘길 수 있으면 체제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돌파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정보전과 AI를 사용하는 이야기만 언론에 나오는데 혹시 이란도 AI와 위성을 사용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 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고 평화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 등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대공미사일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제품을 이란에 이제 수출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정을 한 상태이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 중국이 함부로 무기 지원이라는 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미자르 비전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위성 스타트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공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나 뭐 네이버 맵 하면 약간 위성 사진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는 것이냐. 인공위성 사진은 누구나 살 수 있는데, 이 위성이라는 거는 항상 찍어야 되는 날짜 시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사는 시간에 사는 지역 날짜, 그러니까 가령 여기 지금 사무실이 있는 곳에 뭐가 지나간다, 누굴 찾는다 할 때 그 시간에 사진만 찾는 거고 나머지 사진은 안 팔리거든요. 이런 재고된 사진들을 싸게 모아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에 쓰거나 AI가 분석에 쓰는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여러 가지 있고, 중국의 미자르 비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미자르 비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전쟁이 났을 때 SNS 공개에다가 미군 부대 그리고 미군 기지 상황을 그대로 자신들 분석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미군 기지에는 뭐 미사일이 몇 개 있고 항공기가 몇 개, 이런 배치를 그대로 공개를 한다거나, 미국 항공모함이 인도양 어디에 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좌표를 짜가서 보여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에는 이런 자료들은 데이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란한테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 그렇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들도 이제 미국처럼 엔트로픽을 클로드를 사용해가지고 이번에 공격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했고, 이제 팔란티어도 있고 이 AI를 사용해서 전쟁을 했다고 미국 이야기한 것처럼, 이란도 중국 스타트업들의 이런 AI 기술이라든가 위성 기술을 받아서 자신들이 미사일 쏘는데 다 잘 터졌는지 성공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다음번에는 여기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여기가 상황이 있고 상태가 이러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공격하면 된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 게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의 공격 성공 중에 성공 사례가 이제 요르단에 있는 사드 공군기지,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 배치된 기지에 사드 레이더를 파괴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큰 레이더, 뭐 7천억짜리 레이더를 파괴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런 중국의 정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하면 이제 전쟁이 단순히 AI랑 인공지능, 인공위성 같은 게 미국의 그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상대방 작은 나라들이냐 아니면 약한 나라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냐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쿠바를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계기는 2026년 4월 14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비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쿠바 국적자들이 러시아 편에 서서 러시아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외국인 전투원 1000명에서 5000명을 쿠바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들이 지금 러시아 편에 서서 파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이제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도와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도 있고, 전통적으로 쿠바에 대해서 공격을 좀 민주화, 쉽게 말해가지고 정권 전복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어요. 쿠바는 어떻게 비교하냐면 미국 입장에서 대만과 똑같은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고 싶어 하듯이 쿠바를 그들의 표현으로는 정상화하고 싶어 해요. 이미 50년 전부터 쿠바에 공산주의 체제가 들었을 때부터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으로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고 친미 정부를 세우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쿠바 내부에 미국 영토가 있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라고 있는데, 이 미 해병대 기지가 있고 감옥이 있는데 이게 쿠바 영토 안에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원래부터 그 미국 정부는 쿠바를 좀 정권에 전복하고 싶다. 어쩌면 베네수엘라보다 더 라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하고 성공적인 작전을 했으니까 다음 타자가 쿠바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쿠바는 베네수엘라보다 수십 배 약합니다. 전투기가 없어요. 그들이 군사 퍼레이드 할 때 대공포 이런 것들을 소달구시에 끌고 와가지고 좀 비웃음을 삼기도 했고, 군사력이나 재래식이 제대로 해서 형편없습니다. 이 와중에서 지금 현재 쿠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나마 러시아가 쿠바에 대한 지원 의지가 많아서 그 미국이 쿠바에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린 제재를 당했는데 러시아화 유조선이 이 제재를 뚫고 이제 미국을 반대로 무릅쓰고 쿠바로 와가지고 기름 공급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병력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를 점령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점령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군사력은 약하지만 민병대, 밀리터리아들이 30만에서 40만 명 있고 이들이 정글에서 옛날에 그 체게바라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카스트로가 있을 때 실제로 유격전을 한다면 아무리 위성이 발달하고 폭격을 많이 한다 해도 쉽게 안정화를 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언뜻 생각하면 쿠바에 대해서 침공할 요인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피델 카스트로라는 그 쿠바 정부가 막 엄청나게 뭐 미국 정부가 갈등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란 사태에 따라서 이제 이란이 애매하게 끝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을 승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나 좀 위신이 꺾인다면 위신을 챙기기 위해서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을 한 가능성 이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전쟁의 스타로 떠오른 게 바로 천궁이인데 천궁이와 패트리어트를 비교해 주신다면요? 일단 팩트를 이야기하자면 패트리어트 PAC-3 MSE라는 미사일이 정투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건 맞아요. 미사일 성능이라는 거는 요격 고도, 거리, 그 다음에 정밀도 이런 게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패트리어트가 더 좋긴 합니다. 문제는 무기는 스펙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최적화된 무기가 제일 좋다. 이 점에서 천궁2가 이번에 주목받은 거는 이란이 공격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리고 자폭 드론에서 완벽하게 요격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6%의 요격률을 가졌다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96%라는 것 그러니까 4% 실패했다는 것도 적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떨어진 위치가 뭐 사막이라든가 바다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는 데라서 요격 미사일이 쏘긴 쐈는데 얘는 요격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자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100%의 요격률이라 봐도 되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이 실패하거나 뭐 성능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건 아닌데 패트리어트도 성공하고 천궁2도 성공하면 굳이 패트리어트를 살 필요가 있나?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천궁2 이야기를 할 때 그 가격이 싼 이야기를 많이 해요. 패트리어트보다 뭐 3분의 1, 4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성능과 효과를 냈으니까 이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납기가 문제입니다. 납기라고 하는 거는 제작 시간인데 1년에 지금 미국은 패트리어트를 600기 정도 생산할 수 있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만 이번 전쟁에서 600기 이상을 썼어요. 사우디, 쿠웨이트, 이스라엘 생각하면 거의 엄청나게 많은 패트리어트를 썼습니다. 그럼 이게 생산이 그냥 빠르게 될 수 있냐? 모든 무기는 수제 제작입니다. 우리 천궁이든 패트리어트든 사람이 손으로 드라이버로 조립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미국이 물론 생산 속도나 수량을 1년에 1800기 이상 늘린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패트리어트가 좋든 비싸든 일단 주문 자체가 납기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어서 정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쟁이 터지고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 아직 천궁2는 추가 구매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패트리어트는 추가 구매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 패트리어트가 천궁2보다 성능이 좋으니까 패트리어트는 구매 계약을 하고 천궁2는 개발을 안 한 게 아니고 납기 속도랑 배달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요즘 태어나자마자의 유치원부터 등록한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 이스라엘,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한테 그 패트리어트 주문이 밀려서 돈을 넌 이미 지불했는데 배달이 안 와서 환불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거절당했어요. 미국 정부는 이걸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런데 그럼 5년 기다려야 되나 7년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시점에서 패트리어트는 아무리 좋아도 일단 우리가 쓸 수 없는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 이라크 수출이 예정되어 있고 국내에 배치돼 있지만 아직 생산 캐파가 매우 남아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공격 못하지만 이게 검색하시면 사실은 아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몇백 발 이상을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수량이 충분합니다. 이거는 먼저 주문한 애가 있으면 그 사람이 1에서 3년 이내에 받아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사실상 서방 측 대공 미사일 중에서 패트리어트 제외하고 대체제로서는 유일한 게 우리 천궁2다. 우리 경쟁자는 또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바락이란 프로그램이 우리 천궁2의 경쟁자이긴 한데 이스라엘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전쟁을 했죠. 그 나라가 현재 전쟁을 하기 때문에 수출 물량 하기보다 내수 물량 그러니까 이미 미사일 저강고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자기 나라 채우는 게 바쁜 거예요. 이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이 몇 건 유럽 시장에 진출에 성공했거든요. 독일이나 루마니아 등에 여기도 배달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배달을 받으려면 이번 이란이랑 베네수엘라가 한 거저 쓰지 못할 중국제 미사일을 받든가 아니면 천궁2를 받든가 이 양자택일의 순간이 왔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한 기가 60억, 천궁이 15억이라는데 하루에 이런 미사일 몇백 발을 요격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더 싸게 적 드론을 요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천궁2가 좀 싸서 이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요걸로 드론을 요격하는 데 썼다 이렇게 밝히도 했는데, 그래도 천궁2 가격 15억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드론이란 거는 샤헤드 236이라는 자폭 드론인데 이게 가격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너무너무 가성비가 차이 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도된 거 소프트 킬이라는 방식입니다. 킬을 하는데 소프트가 있고 하드가 있는 거예요. 소프트라는 거는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그 비물리적이라는 겁니다. 전파를 사용해서 적을 교란하거나 방해해서 떨어뜨리는 건데, 방위 전파를 나타내면 적 드론이 GPS를 수신해서 적을 찾아가는데, GPS를 엉뚱한 데 수신해 가지고 이제 추락시키거나, 아니면 드론과 조종사들이 비디오 데이터 링크로 인식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비디오 링크를 끊어버리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주파수를 바꿔버리면 쉽게 대응이 가능해서 이런 소프트킬은 많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가 있으면 하드가 있다. 하드킬이라는 방식이 요새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드론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미사일을 쓰지 않고도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이 뭐가 있나? 일단은 기관포가 있을 건데, 기관포는 낙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밀하게 만드는 새로 드론 전용 기관포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드론을 쐈다가 이 탄이 지상에 떨어지면 이게 아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뭐 있냐? 레이저 무기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천광이라 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하나 시스템과 같이 만든 레이저 무기가 있는데, 요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발에 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요거를 뭐냐면 전기세만 들어간다. 그래서 한 발에 2,000원이다 이러는데, 2,000원어치 레이저 빔을 드론한테 쏘면 이게 엔진이라든가 배터리가 터지면서 추락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미 수도 서울에서 지금 지키고 있고, 현재 이 출력이 20kW라고 하는데, 요 정도면 소형 무인기까지는 대응 가능하다.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30kW, 50kW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HPM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 웨이브랑 그 전자파가 그 음식을 데우는 거랑 똑같은 전자파를 드론한테 주면 어떻게 되냐? 드론 안에 있는 전자기기 칩들이 과열되거나 고장이 일어나요. 그럼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개발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확실하고 좋은 것은 드론입니다.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 것이 굉장히 싸고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 일단 미사일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이것도 드론이니까 이 적 드론을 발견할 수 있고, 요새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공지능 드론을 하면 이 적 드론을 자동으로 포착해서 요격하고 파괴를 할 수가 있던 거예요. 거기다가 드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충돌해서 파괴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폭탄을 터뜨려서, 그러니까 미사일로 이제 파괴하면 이 미사일이 폭탄이 터지면서 폭탄의 피해 방향이 커서 아군 피해가 커지는데, 드론은 충각, 쉽게 말해서 박치기로 깨부숩니다. 이러면 아군 피해를 또 줄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있고, 대한민국도 니어스랩과 파블로 항공 같이 AI 드론 스타트업들이 요기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진행 중이라서 실제로 요격이 성공해서 이제 지금 해외 수출도 추진되는 것도 있고 개발 중인 것도 있습니다. 천공이 말고 우리나라가 현재 개발 중인 대공 미사일만 5종이 넘는다는데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 제품들이 다 수출 가능성이 높나요? 대한민국은 미사일에 미친 나라라고 하면 약간 이제 너무 자극적이지만, 제가 봐도 그렇고 해외 전문가들이 봐도 굉장히 놀라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DNA 같은 방산업체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일명 ADD라고 불리는 연구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전임 소장님 만나뵙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너무 크고 발전되니까 우리가 이 기술 개발, 대공 미사일 개발도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천궁2 말고 몇 개가 있느냐? 5개가 있는데 사실 5개 넘습니다. 제일 먼저 주목받고 있는 거 LSM입니다. LSM은 고고도 방공 미사일 약자입니다. 천궁2는 영어로 하면 MSM이라고 해요. N은 미디엄 알티튜드, 근데 LSM은 롱 레인지. 그래서 천궁2보다 높은 고도, 더 먼 거리에서 적 항공기랑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개발 완료돼서 올해부터 생산이 가능하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LSM으로 1차 요격하고 실패한 건 천궁2가 2차 요격을 하게 돼서 방어막과 그 요격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중동에도 사실 지난 2월에 WDS 2026이라는 방산전시회 이 LSM이라는 게 지금 원팀이 돼서 홍보 부서가 나와서 중동 국가들한테 어프로치를 많이 했고, 사실 계약이 원래라면 지금 벌써 돼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LSM은 1만이냐? LSM2도 있습니다. LSM1은 다 좋은데 성능이 그 우리가 말하는 사드, 지금 성주 기지에 배치됐다는 요거보다는 약간 떨어진데, LSM2를 개발해가지고 이미 사드만큼의 능력을 가지는 차세대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높은 고도는 이렇게 있고, 천궁은 천궁2를 만들고 있는데 천궁3도 따로 있어요. 천궁3는 뭐냐? 또 LSM과 천궁2 사이에 그 성능 중간 성능인데, 얘는 금속 미사일 요격 가능합니다.
초음속 미사일은 쉽게 말하면 그냥 미사일이 일종의 탄도 궤도,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려서 일정한 궤도로 떨어지니까 속도가 빠른데 대충 어디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도가 낮고 막 선해 비행을 해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걸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천궁크가 낮은 고도, 그러니까 저고도에서는 AMD라는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부르는데 아이언돔보다 훨씬 성능은 좋아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다연장 로켓포를 요격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장착되는 건데, 천궁2 한 개 포대가 미사일이 한 60발 정도 단다면 이 LAMD는 한 개 포대에 미사일이 192발 이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쏟아지는 저가형 로켓을 요격하기 위한 이런 전용 무기체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완성되면 LAMD-1, LAM-2, 천궁-2, 천궁-3, LSM, LSM-2 여기다가 뭐 드론 요격 미사일 등 해서 우리가 대공 미사일은 정말 거의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미국에 근접할 정도로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퍼스텍 등 중견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 테마주 열풍입니까? 아니면 알짜 기업들의 재평가 기회일까요? 지금까지 사실 큰 방산 기업들만 주목받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의 허리를 잡는 이런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퍼스텍, MS솔루션, 뭐 현대, 위아 등 이런 기업들이 S&T, 모티브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배 만드는 거랑 좀 달라요. 제가 앞서 미사일 이야기 때 ADD를 이야기를 했죠. 천궁2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천궁 LIG DNA랑 퍼스텍이 LIG DNA의 하청업체로 구동장치 공급 계약하고 이런 걸로 알려졌는데, 약간 말씀하신 거는 이 하청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천궁2의 지적재산권 IP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궁2 미사일을 만들 때 제작은 DNA가 해라, 구동장치는 퍼스텍이 해라, 탄두는 풍산이 해라,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정한 업체들이 만든 거라서 이쪽의 갑을 관계는 약간 다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방산 계약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내수 수출, 한국군 있을 때는 원가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원가 검증이 뭐냐? 이 가격을 부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공장에 직접 사람이 가서 니들이 얼마에 파는데 진짜 이게 파는 게 적당한 가격인가? 그리고 니들이 이윤을 몇 퍼센트 붙인다는데 3. 몇 퍼센트 붙일지 6% 붙일지 요거를 정부가 정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 한 번에 많이 엄청 남길 수는 없는데, 대신에 정부가 가격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수출이 되면 좀 다릅니다. 수출이 되면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윤도 마음대로 붙일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방산 수출에 대해서 좀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단순 테마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 방산업체랑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방위사업체나 방산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하고 있냐면 생산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뭐 미국, 유럽의 엔비디아 같은 최 1티어,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들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하시고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방 AI나 드론을 내세운 스타트업들의 상장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무늬만 방산인 껍데기 기업을 걸러내고 진짜 가치 있는 기업을 찾는 투자 기준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만 아무래도 소버린 AI라든가 드론 산업 같은 게 주목받으니까 국방과 AI, 국방과 드론을 연결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몇 개 시사도 가고 있는데, 특정 업체를 이제 제가 좀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공장을 방문하거나 R&D 센터에 방문하면 방산 쪽이 아닌데 적당하게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래픽을 만들어서 우리 제품이 방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솔직히 많아요. 전 그게 굉장히 걱정되고요. 이런 걸 했을 때 사실 진짜 검증된 장비 혹은 대기업과 협업을 해서 실제로 납품을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 제가 직접적으로 명시는 안 하겠지만 같은 경우에는 LIG DNA라든가 대한항공과 이제 협업을 해서 이미 제품을 공급해가지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좀 사실 투자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추천할 만한데, 실적이 없이 그 단순히 투자금을 받고 이제 그 상장만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품 스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산이라는 게 좀 너무 어렵고 좀 막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는 다른 데 맞는 기술인데 자기들만 있는 기술인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혹은 공장이라든가 설비가 부족한데 좀 이런 거에 프로토타입으로 막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기업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시면서 특히 코스닥에 진출하는 이제 중소방산업체들, 요게 대해서는 보도자료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만 나온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능력이 있고 여기는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취재기가 나온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나온 것들을 확실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AI 주가 급락 사태처럼 방산주는 수주 결과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이렇게 변동성 큰 방산주에 투자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한 가지만 꼽는다면요?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한테 제가 꼭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국 방산주는 전쟁이 끝나야지 장사가 잘 됩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업에 탈락되거나 붙였다 이런 거 했을 때 방산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산주는 민수시장이었고 오로지 정부 대 정부간 계약이고 계약 결과를 따라서 그 회사 매출 전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에서 떨어지지만 뭐 민수시장에서 잘 팔리고 이런 게 없어서 이 특정 사업에서 떨어졌다 이러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관점에서 정부간 관점을 계약이라는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방산주가 그 단순히 이제 계약 그 말고도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떨어지고 전쟁이 계속될 것 같으면 올라가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정부간 계약이라는 뜻은 그 상대방 구매국이 그 구매를 할 여유가 생겨야지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K방산에 중동 수출한 게 이란 전쟁 때문에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가지고 진짜 이제 그쪽에서 사람이 한국으로 넣을 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 계약팀이 중동에 가서 직접 하고 이런 것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 때문에 지금 밀린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있고 그래서 단순히 전쟁이 끝났으니까 방산주를 손절하자 전쟁이 계속될 거니까 방산주를 사자 이거보다는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어떤 수주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져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왜 이렇게 물건 안 사냐 이렇게보다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사정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중동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한 달, 두 달만 밀려나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방산주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은 즉시 사살하라고 공개 지시했는데 지금 상황이 실제 군사 충돌 직전까지 왔다고 봐야 할까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다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기뢰를 설치하는 선박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통통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든가 미국 해군 같은 경우에 기뢰 부설함이라 해서 전문적인 배가 있는데 이란은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작은 보트나 이런 걸로 하나 쏘거나 하고 잠수함 조그마한 잠수함으로 이제 몰래 설치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수초에 잠수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끌고 와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일단 팩트만 이야기하면 루스 오브 인게이지먼트 실시간 교전 규칙이 4월 23일부로 미국 해군이 강화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사살하자는 거 이거 팩트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4월 20일에 미 해군 봉쇄를 위반하는 이런 국작선 토스카호에 대해서 미군함이 실제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군함은 아니고 그냥 선박이지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자신 호르무즈 해협에서 뭔가 군사적 행동이 있으면 공격하고 군사작전에 들어갈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의회 브리핑에 따르면 이란이 이미 20개 이상의 GPS 기반 원격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격 기뢰 중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거는 약간 어뢰같이 생겼어요. 수중 잠수함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뢰 부설한 게 너무 위험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프로펠러 달고 기뢰 부설 지역까지 갔다가 지역에 도착하면 걔가 땅속에 꺼집니다. 그러면서 기뢰로 활성화되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의 기뢰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인스위퍼라고 하는 기뢰 소해함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투입한 것으로 사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진으로는 기뢰 제거함을 호위할 수 있는 호위함 배치된 건 확인됐고 기뢰 제거함, 소해함이 직접 온 건 사진은 확인이 안 되는데 보도는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 현대전에서도 이 기뢰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대한 자석을 바닷속에다 떨구면 얘가 자기를 쫙 냅니다. 그러면 기뢰가 자기장을 보고지고 배를 알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기뢰가 알아서 터지고 그것을 이제 기뢰 제거 작전을 하거든요. 기뢰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제거를 할 때도 그냥 제거를 한 게 너무 위험하니까 어디 있는지 알면 무인 로봇을 보내가지고 그 로봇이 기뢰 앞에 붙어서 딱 붙으면 폭발합니다. 그 기뢰를 잡아서 끌고 내관을 해체하고 이렇게 못해요.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이런 기뢰 제거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뭐 이란 해군이 도발하거나 아니면 기뢰를 찾으려다 걸리거나 이러면 다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중동 전쟁 여파로 현재 유럽의 항공유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6주간의 카운트다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항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전쟁대 평균 130척의 유조선이 지나가던 통과 선박이 지금 되긴 되는데 한척 수준. 지금 현재도 뭐 휴전 중이라는데 뭐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각국이 원유 부족 사태에 있고 미국과 실제로 유럽 항공유 재고가 약 6주밖에 남지 않았다 해서 역사상 최대 에너지 위기를 선포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럽 수입량을 40%를 차지하는 중동말 물량이 없어졌는데 이게 단순히 원유를 유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럽은 친환경 환경유라든가 환경오염 뭐 이런 게 민감해서 항공유를 만드는 것도 사실 오염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떤 방식을 했냐, 아랍 국가에다가 그 항공유 정제 시설을 건설해 가지고 항공유를 정제를 한 거를 수입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원유를 수입한 다음에 유럽에서 정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수요가 모자라졌다. 그래서 지금 유럽 항공유 가격이 톤당 1,458달러로 이게 재작년 대비 106% 이상 폭등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사실 유류 할증비라고 하는 비행기 타지 마시는 거죠. 그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항공유 수출 핵심 국가가 되었나요?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2차 오일 쇼크의 그 충격에 헤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실을 보고 있는데, 물론 기름이 안 나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맞아요. 지금 우리도 기름이 모자란 건 맞고, 다만 유럽이라든가 미국 사정보다 좋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울산과 여수에 SK, GS 등 세계 10대 원유 정제 시설이 다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의 정제 산업이나 이런 것들,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을 통과했지만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 10대 단지 안에 드는 게 4개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정제 시설이 있는 것이 여기 결국에는 오일 쇼크 이후에 우리가 원유는 없어도 원유를 정제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있어야겠다. 그걸로 협상을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오일 쇼크 이후에 중동의 건설 붐이라는 게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60대 되시는 분이나 7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중동에 파견 가셨는데, 그때 어떤 비즈니스가 정착되었냐면 아랍 국가들은 원유를 한국에 팔고 원유를 한국에서 정제해서 이제 등유라든가 기후 휘발유 이런 게 나오면 이걸 다시 팔아서 원유 값을 아랍한테 줍니다. 그러면 한국은 건설 노동자를 아랍에 파견해 가지고 아랍 국가들이 지금 원유 팔아서 받은 돈으로 건설하면 그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한국에 오는 요 시스템이 완성이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이 연 1,080만 톤 이상으로 세계 시장의 수출 물량의 29%를 차지하는 1위 국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한국이 항공유에서는 정말 뛰어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도화 설비라고 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화학 시간이 됐지만 쉽게 말하면 증류를 해서 계속 원유에서 성분을 빼내가지고 필요한 성분만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성분을 어떻게 빼는지가 항공유한테 중요한데, 일반 휘발유나의 경우도 황 성분에 따라서 이제 고급유랑 그다음에 그냥 평범한 기름을 갈라잡는 그런 특징이 됩니다. 중동산 석유의 특징이 황이 굉장히 성분이 높은 게 특징인데, 대한민국의 정유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이 황을 정제하고,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를 고급유로 정제하는데 최고의 기술력과 실력과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항공유 이야기가 주목받게 된 것이죠. 만약 한국이 항공유 수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미국 서부와 글로벌 항공시장에는 어느 정도 충격이 발생하나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량 1위라 했는데, 그러면 생산량 1위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생산량 1위가 아닙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인데, 이 두 나라는 핵심이 뭐냐? 자기 나라 내수 시장을 감당하는 데 벅차가지고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수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게, 미국에 항공유 수출 안 하면 미국에 항공유 없이 비행기 못 띄운다. 요거는 사실과 다르고, 다만 어떤 일이 있냐, 서부 지역, 그러니까 미국 서부 지역의 항공유들 중에서 한국산이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미국이 수입한 항공 중에 1위가 한국산 항공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석유가 많이 나긴 나죠. 나는데 미국이 특징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석유를 잘 수송하지 못합니다. 미국 동부지방이나 남부지방에서 나오는 기름을 항공유 정제해도 이거를 서부지방까지 가는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게 없어요. 기차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비쌉니다. 그거보다 한국에서 만든 항공유를 배로 실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쏘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한국산 원유의 의존량이 크다라고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존스법이라 해서 세방산 조선 이야기할 때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 미국으로 물자를 운송할 때 제3국의 물자를 쓰면 배를 쓰면 안 되고 미국 쪽 배를 사용해서 미국에서 미국으로 운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국적 선박이 없다. 그래서 결국 해외에서 수입한 게 결론적으로 따지고 그중에서 제일 싼 게 한국이다. 그래서 미 서부 항공유 수입량의 월 평균 87%가 한국산으로 채워졌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산 항공유 없으면 비행기 못 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항공유 수입이라는 게 결국에는
단가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한 것이고 그 단가를 포기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비행기 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번 중동 위기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장기화한다면 한국의 항공유 수출 1위라는 강점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항공유가 잘 팔리는 게 이 가격의 경쟁력 때문인데 그 가격과 둘째치고 수급이 안 되면 각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송유관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생길 수 있으면 우리 한국산 항공유라든가 한국산 뭐 정제유의 수출 경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막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요걸 사용해서 우리가 다른 거랑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익을 챙기는 데 활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좀 자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원유 수출 안 하면 뭐 다른 나라들 벌 받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능력이 있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익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만 돈 벌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정제유라든가 항로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했다. 요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우리 수입과 공급가 적당히 협업하면서 이제 협력하면서 가야 되지. 무작정 폐쇄를 하거나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름 안 주면 너희들 힘들지.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면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맞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서 외교라든가 이제 국제적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호주를 직접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란 전쟁 이후 동맹국들의 본격적인 안보 청구서를 내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할까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 이상한 말은 많이 썼죠. 뭐 한국도 안 도와주고 영국도 안 도와주고 일본도 안 도와주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좀 우리 입장 그러니까 한국이나든가 아니면 그 미국의 동맹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안 도와줘서 안 도와주는 거지 이 관계가 좀 잘못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할 때 동맹국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 명분 때문에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다시 점화해가지고 거래적 동맹관계에 비한 비용 요구에 나선 것은 확실합니다. 4월 6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 및 호르무즈 해협 해제를 돕지 않은 일본, 한국, 호주를 향해서 우리를 돕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병력을 실제로 28,000명이나 많은 45,000명이나 이제 주한미군이 있는데 뭐 한국은 이걸 안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사실 주둔비 우리가 내주고 있고 이 돈도 잘못되고 있고 미국은 이익이 있으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거나 미국이 좀 더 받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수만 명의 미군이 북한의 핵기업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다. 동맹국들이 기여를 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것들이 사실 미국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먹힙니다. 다만 요거를 생각했는데 이게 미국 내부의 그 여론만 너무 지나치게 의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그 주한미군 주둔비라든가 이런 게 성실하게 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사실 유럽과 다르게 미국이 꾸준히 요구하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니네들이 국방 예산을 많이 쓰라에 모범 사례로 들어간 게 바로 한국입니다. 사실 일본보다 비율은 더 높고 금액 같은 경우에도 유럽 어떤 나라보다 국방비를 많이 쓰는 국가라서 우리는 사실 무임승차를 가장 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시비를 걸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속이 상하죠. 그리고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의 군사 장비를 250억 달러 이상 구매하는데 안보 대가에 대해서 이거를 명문화하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죠. 다만 미국이 사실 이번 사건으로 하는 게 동맹국들의 그 동맹 등급을 재설정하려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소중하게 했던 동맹보다 지금 잘해주는 동맹을 더 우선시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원래 잘해주던 뭐 영국이라든가 유럽 말고도 한국, 아시아도 전부 다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 등급 재설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동맹국지는 한국이 동맹국지가 내려가려면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제가 확실치 않다.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본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일본도 그렇게 많이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크게는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이번 방위비 압박은 주한미군 전체 운용 비용까지 다시 요구하려는 흐름으로 봐야 하나요? 네, 원래는 S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미 방위 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한미군 주둔군에 대한 비용과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나 한국 국적 사람들의 그 비용 같은 거를 매년 협상하고 조금씩 높여주고 있고 이거를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협상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토탈 코스트 오브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전략자산 전개 및 간접 비용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을 했을 때 미군의 폭격기가 한국에 진입해보면 그 돈까지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미군하고 돈을 더 받겠다는 협상이나 움직임은 뚜렷하다. 그래서 2025년 체결된 제12차 SMA가 약 연간 1.1조 5천억 원인데 이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고 주한미군 유지비를 연간 100억 달러로 요구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분담금의 10배 정도 되는 금액,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는 이제 또 할 말이 있죠. 그 SMA 예정 인상분, 그다음에 토지 사용료, 공공요금 감면, 그다음에 미 군사 장비 구매, 미국산 무기 구매 모두 포함해서 330억 달러가 넘게 이미 쓰고 있는데 지금 뭐 그것까지 더 쓰는 건 무리하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 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낸다는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우리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가령 주한미군이 한국 전용이 아닌 무기들이 몇 개 있어요. 뭐 폭격기라든가 본토에서 날아오는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하는 거 보면 마음대로 출격하겠다 약속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출격 비용 내겠다 이것도 웃기고, B-52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게 사실 한국에서만 B-52 폭격기나 이런 걸 쓰지 않은 건데 좀 이상하죠. 저는 보니까 이 방위비 협상은 결국에는 트럼프는 크게 이제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질질 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더 이상 레버리지를 할 게 없어요.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한국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한미군의 존재가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국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돈을 다 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좋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모순적이다. 볼 수 있죠. 주한미군은 정말 북한만 막기 위해 존재할까요? 아니면 중국 견제와 대만 문제까지 얽힌 미국의 핵심 패권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명문화는 돼 있으나 이게 점점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게 이스터 맵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5년 11월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도를 하나 공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북쪽이 위이고 남쪽이 밑인 게 아니라 남쪽이 아래고 북쪽이 위인 지도, 그러니까 한반도를 거꾸로 돌린 지도를 하면서 주한미군 기지가 얼마나 중요한 기지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전략적 거점이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타이페이, 그리고 일본 도쿄, 그리고 태평양, 마닐라랑 얼마나 가까운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도예요. 이건 사실 미국이 주한미군은 한국과 북한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자신들이 인정한 거와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의 전략적 유연성,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이 싸웠을 때 주한미군이 동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건데,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미국이 한국이 무임시설을 한다 말하든 안 하든, 어쨌든 만약에 대환 사태가 일어났을 때 평택에 미군 기지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 중국 입장에서 평택 미군 기지라는 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워싱턴에서 2시간 걸리는 롱아일랜드나 캐나다 쪽에 중국 기지가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기지가 있다는 것의 전략적 중요성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하고 대만 사태 도와줘야 된다는 거 하는 거는 약간 모순이죠. 무슨 모순이냐면 북한 때문에 지킨 거니까 너네들은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하면 나갈게. 맞죠. 사실은 주한미군이 미군이 못 나간 이유를 그들도 알고 우리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전략 자산 배치를 축소하면 한국 안보와 경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실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산과 감축을 수십 년 동안 받아온 겁니다. 지금 이 주한미군 원래 2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2사단 전에는 사단이 원래 2개 있었습니다. 카터 행정부 때 그 주한미군이 절반 정도 축소될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줄어든 주한미군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방산 이런 것들을 한 게 유곡 사업 이런 거였고, 옛날에는 그 DMZ 경부 때 사실 미 주한미군이 절반을 맡아서 있어요. 지금 서부전선이라는. 그러니까 경기도 위쪽은 한국군이 철책에 쓴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으니까 우리가 대체 전력 하자면서 성장해둔 역사고, 이게 연속적으로 되는 겁니다. 물론 주한미군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한테 무조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만 미국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요거는 좀 필연적인 것 같고, 전략자산 축소를 갑자기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전략자산이라는 게 잘 생각해보면 미군이 주한미군에 전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주한미군에 핵무기가 있었어요. 핵포탄이라든가 핵지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미군 기지 안에 핵무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전략무기, 전략자산이라는 거는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폭격기, 이거는 전쟁이 터졌을 때 빠르면 2시간, 늦으든 며칠 안에 한반도에 진입해 올 수 있는 거라서 주한미군 철수랑 또 별개의 건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급적 막아야 되지만 우리 손해보다 커지면 어쩔 수 없이 그걸 감내해야 된다. 전략자산은 어차피 한국에 없는 것이고 미국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속 이행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방국들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해 마이웨이식의 극단적 조처를 한다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저는 중국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중국이 트럼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을지 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이란에 대한 전쟁도 중국에 대한 에너지 문제에 봉사하는 썰도 있고 저런 주장하신 분들도 이해는 해요. 그 나름대로 논리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갔을 때 결국 동맹국들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동을 하면 과연 그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이 이렇게 패권을 많이 하고 한국과 일본을 괴롭힌다 해가지고 중국 편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러지만 미국이 이 정도로 막대하고 홀대하면 그 동맹으로서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서 근본적인 모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대만과 중국 문제가 중요하면 이번에 이란 전쟁 같이 전쟁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지금 현재 미국의 미사일 장고 중에서 특히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공격용 무기가 원래 가져야 될 수치의 절반 이하다. 그래서 이거 보충한 지 3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럼 3년 안에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충분한 중국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제발 좀 여기에 대해서 동맹을 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싶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그러니까 미국 여론이 일단 트럼프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만 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물 경제에 대해서 부진을 한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탓하는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게 하나 있고 한국 시장 3월 달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의 지지층이 아직 핵심 지지층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트럼프를 반대할 수 있는 그 대안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데다가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어 보이면 사실 동맹으로서의 신뢰라든가 믿을 만한 그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가진 게 의심되는 거고 중국이 정신 차려고 민주화 운동이 되고 이제 시진핑이 사람들 안 괴롭히면 진짜 미국을 제껴서 초강대고 됐겠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중국이 아직 미국한테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의 동맹국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잘하고 그다음에 동맹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뭐 그런다 해가지고 당장 이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굳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나? 그리고 그 굳이 따라가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데 좀 많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8일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전차 현지 생산 계약 체결을 밝혔는데요. 기술 이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를 구입하기로 22년도에 포괄적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우선 도입한 거는 이제 K2GF 개필러, 즉 지금 이제 급한 전력 위주로 우선 1차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K2GF는 사실은 이제 우리 육군에 납품하기로 예정돼 있던 K2 전차였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그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심해지고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그걸 도입을 했고, 그때 이제 포괄적 계약을 맺으면서 폴란드 군 요구도가 들어간 K2PL도 구매를 하겠다, 현지 생산도 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난 4월 28일에 물론 이전에 뭐 중요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체결했고 현지 생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계약이 3월 28일 날 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K2PL 생산과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뭐 수출 금융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면허 생산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한 전차보다 가격이 비싸요. 왜 비싸냐? 거기 이제 뭐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지에 또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또 도와줘야 되는 문제들,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K2PL 계약과 관련돼서 상당 기간 좀 지연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거, 이제 폴란드에서 만드는 거는 PGZ라고 부르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에서 만들어요.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K2GF보다 이제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 PGZ가 또 높게 불렀어요.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상당히 좀 머리 아파했고, 그리고 이게 PGZ가 이게 이제 폴란드 정치에 영향을 받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이제 공기업의 정권 바뀌고 나면 또 낙하산 누가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도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이전 정부의 사장이 가격을 막 높게 부른 것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그 정리가 되면서 이제 순탄하게 해결이 됐죠. 다만 이제 K2 이 현지 생산 관련돼서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것도 뭐 우리가 막 퍼주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있어요. 함부로 그거 했다가는 쇠고랑 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전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거지. 예를 들어 전차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구성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폴란드 기술에 이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상 3.5세대 전차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 이제 폴란드도 이전에 자국에서 전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소련이 만들었던 T-71을 개량한 PT-91이라는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전차 사업 때는 우리나라가 만든 K1 전차하고도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든 그때 당시 이제 K1 전차 같은 경우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K1 전차는 우리나라가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게 아닙니다.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우리가 기술이 없다 보니까 미국 기술을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사오고 공동 개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K1을 해외 수출하려면 뭐 미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청 기술 제공했던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에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시장에서 K1은 사실 큰 힘을 못 썼는데, K2 사실 이제 그런 문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중요 구성품들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한 것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은 수출할 때 다 블랙박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뜯게 하고, 뜯었을 경우에는 폴란드가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배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뭐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나름 그래도 꼼꼼하게 법과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우스운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아시면 되고, 다만 이제 폴란드의 기술 수준이 지금 3세대 전차를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K2는 제가 말씀드린 3.5라고 했잖아요. 0.5의 기술 간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폴란드가 K2 전차를 현지 생산하면서 이제 폴란드 전차 제작 기술이 좋아지는 거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 측면은 뭐 폴란드 입장에서 나쁘지 않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기술 이전은 빼고, 뭐 유사시에 우리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만약에 폴란드에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면 폴란드에서 우리가 만약에 부품을 만들 상황이 아니다, 그럼 폴란드에 있는 K2PL 부품 회사들이 또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F-21 CJ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긴다는 결정, 이게 사실일까요? 네, 맞아요. 원래 애초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CJ5호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이제 KF-21 만드는 회사 다녔을 때도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홍보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발간하는 사보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CJ5호기 취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CJ5호기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다른 CJ하고 달리 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조종사가 인도네시아 사람, 그분이 이제 복잡이 한 다음에 조종하게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전투기 뭐 시동 걸고 이제 비행하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CJ5호기는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KF-21 공동 개발할 때부터 원래 인도네시아에 주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조종사라든가 운영 요원들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실제로 경상남 사천 카이 공장에서 같이 이제 하면서 다 노하우를 전수받았어요. 근데 다만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금 문제를 인도네시아가 잘 안 지켰기 때문에, 원래 분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 그러면
훨씬 이전에 가져가야 됐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납부가 안 되다 보니까 못 가져갔었고, 아시다시피 프라보 대통령이 우리나라 찾아왔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그 KF10에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어요. 사실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KF10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양국 정상 간에 KF10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고, 뭐 지금 이제 카더라지만 18대를 이제 계약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뭐 이 프라보 대통령 왔을 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 모두 야, 이거 전쟁 기간에 이거 계약하면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 라고 해서 일단은 좀 밀어놨고, 세부적인 협상은 어느 정도 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는 연료대 도입하면서 100% 수출 금융 지원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 정부는 85%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제기 넘기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은 어떻게 되나요? 실익은 사실 뭐 이게 KF21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됐고 그 정리돼 가고 있는 수순이다. 개발과 관련된 건 사실 정리돼 가는 수순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UAE가 소스코드를 원해서 라팔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UAE 같은 경우에는 라팔 F4 버전을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F5까지 자기네들이 선투자를 지금 했어요. UAE가 상당히 좀 뻘짓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투기 도입할 때 선행 투자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UAE는 이상하게 자기네 공군 이제 작전 요구 들어가는데 이걸 굉장히 높게 잡아놓다 보니까 기존 버전 대비 좀 높은 사양의 전투기를 많이 원해요. 그러다 보면 UAE 돈 많으니까 오일mon이 많은 나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요. 선행 투자를 해요. 사실 이게 전투기를 파는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고기.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선행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선행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UAE가 이 선행 투자에 자기네들이 돈 내고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런데 UAE가 조금 투자를 하면서 요구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전투기의 소스 코드까지 달라고 그러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컴퓨터 샀을 때 윈도우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 플러스 윈도우 소스 코드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럼 왜 UAE는 라팔의 소스 코드까지 원할까? UAE가 사실 지금 자국 내 방위 산업을 많이 키우고 있고 심지어 전투기에 다는 각종 공대지 무장들 거기에 뭐 정밀 유도 폭탄, 미사일 이런 것들도 지금은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회사라든가 기업자들을 영입을 해서 독자적인 그런 방산업체도 많이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UAE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사는 라팔에 자기네들이 만든 무장을 달고 싶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라팔을 만드는 프랑스 다수사에 맡기면은 돈 달라고 그리고 프랑스 정부 허가 받아야 되죠. 이런 거를 조금 안 하고 싶다. 우리 돈 냈으니까 우리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 프랑스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프랑스도 이제 그것까지 줄 수 없으니까 단호하게 이제 거절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같은 핵심 기술 공유를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이 안 팔면 그만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게 출처가 좀 불확실해요. 이 지금 이제 그 KF12 소스코드 관련돼서 뭐 UAE, 사우디가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언론인이다 보니까 기사 쓸 때 항상 보는 거는 그럼 어디서 나온 얘기냐. 그래서 봤는데 그 어떤 기사에 이게 나와서 이게 최근에 좀 뭐 많이 이제 관심들 가지시는데 기사의 소스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외국 매체에도 사실 이런 내용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너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라팔 사례 봤을 때 유해가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스코드까지 공개할 수는 없어요. 프랑스도 사실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전투기 자체를 파는 것도 물론 돈이 되지만 전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장을 장착하고 하면서 체계 통합하면서도 이제 돈을 또 우리가 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더 크기 때문에 사후가 사실 사업
사후 서비스가 더 큽니다. 전투기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투기 한 번 사면 30년, 40년 써요. 그러면 뒤에 성능 개량된 그때 다 소스 코드 다 더 필요한데 그걸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걸 다 줄 수 없잖아요. 대신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UAE가 구매하는 KF-21 전투기에 뭐 기체 중요 구성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최종 조립 공장 이런 것들을 UAE에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유연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투기의 소스 코드까지 달라는 거는 사실상 골수까지 빼먹겠다라는 심보죠. 또 우리 법 제도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거는 좀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아니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못 파는 거죠 사실. 대신에 우리가 좀 다른 거를 지렛대를 이용하면 또 그 국가들의 요구를 또 맞출 수도 있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KF-21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뭐 사우디의 결정이 달린 거죠. 예를 들어 사우디가 F-35 사겠다. 근데 이제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미국이 사우디에 F-35 판다고 얘기는 꺼냈는데 약간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사우디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안 팔면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 있죠. 이란의 탄도미사일 자폭 드론 공격 이번에 우리가 당했는데 야 그럼 우리도 탄도미사일 만들고 자폭 드론 하자. F-35 하지 말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뼈 아프죠. 그런 측면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 이제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근데 F-35도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자기 게 아니에요. 일종의 렌탈 서비스지 아 이게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구매국이 굉장히 제한적 접근권밖에 없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거예요. 테슬라 잘 보시면 그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되면 차가 달라지잖아요. F-35도 똑같아요. F-35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전투기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산다고 해도 자기 맘대로 쓸 수 있는 전투기는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그래서 사실 사우디가 KF-11에 관심이 많았던 게 자기가 쓰는데 뭐 제약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을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뭐 F-35하고 KF-11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죠. F-35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고 KF-11은 준 스텔스 전투기고 어찌 됐든 뭐 실전에서 F-35는 이제 검증이 된 전투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우디가 F-35 구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KF-21은 어쩌면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역봉쇄 전략에 대해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안타깝죠.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일단 제일 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쟁 뭐 미국에서는 물론 미 행정부에서는 지금 이게 의회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군사 작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5월 2일이면 이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요. 의회 승인을 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일단 이거에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역봉쇄에. 안타까움이 남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 하면서 이거를 전쟁 초기에 좀 했더라면 그럼 오히려 이란이 정말 백기투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봉쇄에 봉쇄를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실 이란도 지금 많이 타격이 크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원유 같은 경우 생산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저장 시설에 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출을 계속 해야 돼요. 수출하면서 이란이 전쟁 수행할 자금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란도 상황이 지금은 녹록치 않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석유를 생산하게 되면 일단 원유를 뽑아서 이거를 어딘가에 보관해야 되고 이거를 또 빼내줘야 돼요. 수출을 통해 빼내줘야죠. 뭐 쓰든가 이란 국내에서 다 쓰든가. 근데 이란 국내에서 지금 쓰기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봉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이란 국적의 뭐 유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차단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원유나 이런 저장 시설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일단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더 이상 석유 생산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밸브를 잠궈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뼈아프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왜 쿠바를 국가 안보에 대한 비상 위협으로 규정하고 행정명령을 내렸을까요?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쿠바가 뭐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할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이제 마두로를 순식간에 체포를 했고 지금 베네수엘라 친미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 통제권을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결제할 때 지금 달러를 쓰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통제하면서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는 나라들이 달러를 쓰게끔 만들어놨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이제 쉽게 정리가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냐? 쿠바예요. 그 베네수엘라 이전에 이제 마두로 때만 하더라도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친한 국가였고 그야말로 거의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쿠바가 갖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친미 국가로 변해버렸고 쿠바에 예전같이 석유를 안 주다 보니까 쿠바가 사실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죠. 과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이후 다음 타겟이 쿠바가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이 쿠바에 군사적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일한 군사작전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지금 쿠바는 그냥 저 상태로만 내비둬도 나라의 운명이 이제 조만간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정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쿠바군이 뭐 미국의 쿠바 침공에 대비해서 훈련한다고 했는데 석유가 없어서 무슨 저기 달구지 같은 걸 끌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군용 차량을 굴리려면 석유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노새에 막 뭐 포를 끌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군사적 타격보다는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쿠바는 점점 시간이 없다. 내부적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더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쿠바가 110만 명 규모의 중군사 조직을 동원해 게릴라전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미국의 지상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을까요? 쿠바는 오히려 이란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이란은 좀 굉장히 높은 난이도가 있었고 쿠바는 굳이 지상군이 안 들어가도 되고 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하듯이 쿠바의 핵심 유엔들만 싹 가서 체포해도 되고 공습만 해도 되고 사실은 이제 군사적 옵션이 풍부하죠. 아니면 해상 봉쇄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지상전까지 또 이렇게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할 필요 있지 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쿠바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마두로 체포되는 거 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 단결을 위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오히려 쿠바 문제는 베네수엘라식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쿠바의 핵심 지도자만 싹 체포해서 데려가는 방법. 이렇게 되면 이제 쿠바도 베네수엘라처럼 친미 정권으로 2인자가 싹 변신하면서 친미 정권이 되겠죠.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이 쿠바를 군사적으로 압박할 경우 러시아가 실제로 개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제로죠. 왜냐? 일단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베네수엘라도 잘 보시면 러시아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거기까지 베네수엘라까지 남미까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러시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쿠바도 뭐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에 넘어간다? 그래도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달리 쿠바는 석유라든가 이런 천연자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과연 쿠바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오히려 이거 잘못 개입했다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미국이 오히려 쿠바 제거를 도와야 될 판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정리되고 쿠바가 친미 국가로 돌아서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개입보다 훨씬 낫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상황에서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상사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민진당의 차잉원 총통이 집권하면서 그때 대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탈원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대선 때 이제 국민당과 민진당이 이제 탈원전을 놓고 굉장히 크게 이제 붙었었는데 어쨌든 민진당이 차잉원 총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대만도 사실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동을 중단시켰고 그러면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물론 반도체는 잘 나가지만 인구라던가 산업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에너지 정책을 천연가스 위주로 바꾸면서 발전의 많은 부분을 이제 천연가스가 담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만은 이제 카타르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역봉쇄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타격을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천연가스가 난방에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전력 공급에 사용되는 비중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대만은 반대죠. 발전에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대만이 날씨가 뭐 지금 이제 우리가 4월이지만 4월 대만과도 거의 30도 넘어요. 그리고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습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안 키면은 정말 살기 힘들어요. 거기다 이제 제습기까지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뭐 4월에 많이 가보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발전 용량, 발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천연가스 들어오고 뭐 이러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에너지난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죠. TSMC가 전력 부족으로 문 닫을 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근거는 무엇이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환경은 대만과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그 탈원전이 가장 컸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계절적 요인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작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지금 대만은 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일단 크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원전이 상당량의 원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원전을 짓거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프랑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지금 뭐 유럽은 요즘 미국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친한 사이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미국 내 SMR 지금 건설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업체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반면에 대만은 좀 이제 원전과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TSMC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일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말 최악의 최악이 더해진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LNG 비축량과 전력 구조가 가진 한계는 무엇이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발전보다는 우리는 난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LNG 수요가 폭발한 시기는 언제냐? 겨울이에요. 보통 다 도시가스 기반으로 다 하시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가스보일러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보면 한 8월쯤 7월 아니면 8월에 이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다변화 정책을 좀 해왔고 좀 미국 비중을 높이는 그런 것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이게 대만보다는 그나마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데 대만 일단은 물론 대만 내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 천연가스긴 하지만 인구 규모가 작잖아요. 그러면 사용량도 우리랑 비교했을 때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우리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대만과 거의 비슷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만에게 어떤 위협이 되고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메모리 분야는 대만이 우리보다 압도적이었고 메모리 분야는 또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이게 좀 시장을 나눠서 먹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하면서 TSMC가 사실 많이 성장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차잉원 총통 집권하고 나서 이전에 이제 국민당 마잉주 총통 때는 대만에서 그런 목소리 나왔었어요. 경제 너무 안 좋다. 그랬었는데 공교롭게도 차잉원 총통 집권하면서 TSMC가 그때부터 이제 막 탄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만 경제 별로야. 근데 차잉원 총통 때부터는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 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대만의 독주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 수요를 이제 찾는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제3의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닉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대만을 뭐 압도적으로 앞서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격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신에 우리는 대만하고 또 다른 게 일단 메모리는 강자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비메모리까지 쭉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좀 사실 무섭죠. 추격세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만 뭐 중소기업이 강점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꼭 강점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대만이 또 취약한 부분은 또 많아요. 산업을 잘 보면 대부분 이제 중공업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는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떨어져 있고,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좀 다종다양화가 돼 있고 주력 산업이 많고, 대만은 좀 반도체 쪽에 좀 집중돼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만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 가지 크게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란 전쟁이 되게 좀 어처구니 없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거죠. 미국 갑자기 이겼다. 이란도 우리가 이겼다. 봉쇄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 행정부가 하는 걸 보면 뭐 이란에 대한 여러 제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아무래도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군사 작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이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소모한 미사일들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럼 이제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27년도에 그 중국의 대만 침공세력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쳐들어가기 너무 좋은 군사적 환경이 마련이 됐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까? 라는 의문도 많이 갖겠죠. 저도 의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이란 전쟁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면 아마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음표를 갖게 될 겁니다. 예전처럼 과연 미국이 그럼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 뭐 어차피 지금 유럽은 거의 갈라선 상황이고, 나토는 물론 미국이 나토를 나갈 가능성은 없지만 사이는 분명히 안 좋아질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지금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상처를 많이 줬어요.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유럽이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게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니라 SNS 통해서 사실상 면박을 줬기 때문에 과연 유럽과의 관계가 좋아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좋은 나라는 사실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때 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까? 그것도 의문이고, 이번 전쟁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번에 이제 전쟁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피해액만 뭐 7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조 원 혹은 수십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차라리 상륙 안 하고 미사일만 그냥 신나게 쏘고, 중국 탄도미사일도 많고, 이란 샤헤드 136 같은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자폭드론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장사정 유도 로켓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어쩌면 대만을 접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이 정말 이제 양쪽의 승리 선언과 함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으로 끝내낸다면 오히려 27년, 28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지금 만약에 50%라면 어쩌면 70, 80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위스가 패트리엇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의 LSAM을 대안으로 검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일단 지금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걸 촉발시킨 게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린란드 문제가 제일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가 이전에 미국에서 F-35 도입도 하고 패트리어트도 이제 결정을 했고, 사실 그때 저도 의아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스위스가 F-35와 패트리엇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스위스는 사실 이런 패트리어트급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갖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제 스위스하고도 미국이 관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뚝딱고가 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몇 년까지 주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납품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이번 전쟁에서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많이 소모가 됐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이제 스위스가 다른 대안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우리나라가 만든 LSM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LSM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 나오려면 최소한 2028년이 돼야 돼요. 왜냐면 27년도부터 이제 내년부터 우리 공군의 전력화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수출 시장에서 이제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스위스가 검토 중인 한국의 LSAM과 유럽의 아스터, 양자의 성능은 어떨까요? 성능은 사실 이제 LSM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고 이게 이제 아스터 같은 경우에는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건데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항공기 요격은 천공2 혹은 패트리어트급인데 탄도탄 요격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어요. 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썼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게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반면에 LSM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탄도탄 요격도 하고 항공기 요격도 하고.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고도 60km 이상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스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LSM은 탄도탄 요격도 하지만 항공기 요격하는 미사일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다. 아스터는 좀 항공기 요격 쪽만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LSM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약간 이제 멀티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도 있고, 또 보다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그런 것이 좀 아스터 대비 강점으로 꼽힙니다. 방공 전문가들이 유럽 무기보다 LSAM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있고, 지금 이제 이번 이란 전쟁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뭐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뭐 이런 미국의 산유국이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들 보통 최소 2겹, 최대 3겹의 미사일 방어체계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UAE는 한 4겹까지 갖고 있어요. UAE도 잘 보면 고도 150km는 사드, 그다음에 한 40km는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20km 천공2. 요거는 또 이제 뭐 뒤늦게 나온 얘기지만 아이언돔도 이번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의 아이언돔이 UAE 가서 요격에도 사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UAE하고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협정이라 가지고 맺고 있는데 뭐 UAE가 한 4겹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를 많이 봤죠. 어느 정도 요격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근데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유럽 국가들은 미사일 방어막이 굉장히 약해요. 보통 한 겹, 패트리어트 쓰는 나라들이 많아서 한 겹. 독일이 좀 예외입니다. 이제 프랑스도 보면 아스터밖에 없어요. 왜냐면 독일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에로3,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2겹 정도.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을 벌이면 탄도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거, 배치된 거 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도 20km에서 천국2가 맞고 40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60 SM, 150 사드, 500 SM3예요. 한 5겹이 돼요 지금. 근데 거기에 또 추가가 될 거예요. 장사정포 요격체계 들어오죠. 천국3도 개발 중이죠. 그다음에 SM2, SM2도 들어가요. SM2는 한 고도 한 100km 이상에서 요격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향후에 한 6겹, 7겹 돼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스라엘보다 더한 방공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럽도 다층 방어 체계로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근데 최근에 유럽과 미국도 사이가 안 좋지만 유럽과 이스라엘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어쨌든 천국2가 이번에 UAE에서 출전해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고, 그러면 대안이 우리 K방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진 측면이 많죠. 저렴한 드론에 2조 원의 피해를 입은 중동 국가들이 왜 비싼 패트리엇 대신 한국의 비호를 찾게 되었는지 그 경제적 전략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몇몇 중동 국가들이 지금 이제 대공포를 좀 관심 있게 봐요. 왜냐하면 드론을 지금 이제 샤이드 이스라엘 같은 드론 맞추는데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 우리 천공2도 패트리어트보다 싸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몇억이에요. 그죠? 뭐 15억 뭐 얘기 나오는데 패트리어트는 한 40억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드론 요격하는데 좀 가성비 맞는 게 뭘까? 대공포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UAE도 그 러시아에서 들어온 판치르 S라는 대공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전쟁에서 판치르 S가 활약하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물론 샤이드 136은
대공포 아니더라도 전투기로도 요격 가능하고 심지어 UAE는 아파치 공격을 띄워서 샤헤드 136을 요격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실 워낙 날라온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구멍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뭐 비호 복합이라든가 천호, 사실 이제 비호는 지금 이제 생산이 더 이상 안 됩니다. 단종이 됐고 오히려 천호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좀 중동 쪽에 수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저가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최선의 전략이란 건 없어요. 일단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저가의 드론으로 맞추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소형 드론들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다거나 기상이 안 좋았을 때 그럴 때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산이 많아서 그런 드론들이 과연 설정한 비행 방향으로 잘 날아가서 샤헤드 136 같은 자폭 드론을 맞출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장기간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대공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한 향후에 6개, 7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이제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느냐. 또 한 가지로는 많은 분들이 요격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어디서 뭐가 날라오고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공 쪽도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아마 많은 부분을 담당해 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보고 판단해서 어떤 무기체계에 우선순위를 주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향후에는 인공지능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아마 이번 전쟁 통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물리적으로 요격하는 수단들도 뭐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방공 체계에 인공지능이 아마 광범위하게 도용되지 않을까. 들어오는 센서들을 종합을 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어떤 무기를 쓰는 게 효과적이야 라고 판단까지 해주는 그런 지휘 체계들이 이제 속속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에어로가 게임 제작사 크래프톤과 협업한다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게임 회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 시뮬레이션 부분.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사격도 우리가 이제 물론 실탄 사격하면 좋지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시뮬레이션을 대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는 전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시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데 있어서 게임 회사들의 노하우가 또 많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사실 이제 그 시뮬레이션 회사 중에 그런 또 게임 시뮬레이션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사실 게임 회사들의 역할이 이 전쟁에까지도 필요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